내리지 않으면 안 팔리나요? 뭐 내부 금액에서는 2,000이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울에 있는 주택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노원구와 금천구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 거래 비중이 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거래됐던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 5채 가운데 2채가 예전에 거래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사고 팔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요, 전국적으로 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집값을 예전보다 많이 낮춰야 겨우 팔린다는 얘기인 건데, 글쎄요,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시절을 떠올리면 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안정화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약간 우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네. 그게 금리와 정책적 환경의 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꽤 많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양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들어요. 네. 서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면도 있고요. 서울 지역 안에서도 강남 3구라든지 용산 같은 지역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높은 가격선에서 아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요즘에는 이제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집값은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 아니냐? 주택 가격 측면에서 그렇죠. 이런 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정한 집값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형성된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 여건도 있고 개인의 자산의 어떤 네. 규모라도 그다음에 시장의 공급과 수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봐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변수가 생겼다면 여기에 그래서 올랐다면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때가 2021년 말 2022년 초 그때였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금리를 바탕으로 또 재건축 규제 같은 것들이 강화되면서 공급이 부족한 그다음에 저금리를 바탕으로 집값이 확 뛰었었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때. 네. 지금 집값은 어떨까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 지역,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을 보면 그때 집값과 비견하게 지금 가격이 아하.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집값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건강하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아하. 거죠. 그냥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싼 데는 비싸고 네. 한마디로 이 양극화가 되는 이런 안 좋은 현상의 집값 하락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다이어트에 비유를 해보면 네. 우리가 살을 뺄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조절을 해서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살을 그렇죠. 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에만 의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부작용을 겪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황이고 충격도 아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네.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지금 주택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지난 수년 동안 어쨌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반적으로 닥치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지금 새롭게 신규 주택 건설이 많이 쪼그라들었고 그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네. 수도권 지역은 아마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20% 넘게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다시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집값은 6개월째 전국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전세값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또 급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세 상승, 월세 지옥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이 월세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것도 집값이 오르는 데 따른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보통 우리가 서울 지역이 전세가율이 한 50%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조금 더 전세가율이 높아지죠. 근데 이제 집값 자체, 모수 자체가 너무 올라 버렸으니까 작년에 거기에 따라서 전세가 상승도 커지는 거고 결국 전세가 오름폭이 세입자들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반전세라든지 아하. 월세로 돌리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서 최근에 이 전세 가격 한 2년 사이에 2억 원 정도씩 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 보통 한 80% 정도의 전세 보증금의 80% 정도를 대출 받아서 충당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자 부담만 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0만 원 가까이 확 늘어나 어이구야. 버리거든요. 네. 이거 감당 안 되죠. 그렇죠. 그럴 바에는 그냥 월세로 계속해서 눌러 아하. 살던가 아니면 월세로 그냥 전환을 해서 지금 당장 나가는 비용 부담을 줄이던가 이자 비용을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월세기로 거래 비중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계약 갱신을 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월세로 계약했다가 전세로 돌리려고 봤더니 전세가 너무 비싸져서 안 되겠네. 그래서 그냥 기존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갱신을 한 이런 사례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너무 높아졌다는데 월세 거래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현상이 이어지는 게 전세가 급등하니까 월세로 전환하고 그러니까 월세는 또 오르고 네. 그리고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돈 없는 대학생들 학교 주변에 원룸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원룸 비용이 올라갔다고요? 네. 지금 서울 지역 평균 보면 한 월세 평균 73만 원, 보증금 아이고야. 3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밀집가, 신촌 같은 지역은 더 비쌉니다. 만약에 신축이면 뭐 월 150만 원 훌쩍 넘는다고 하고요. 여기에 관리비 별도입니다. 10에서 15만 원 별도. 그러면 한 학기 등록금이 지금 뭐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월세가 등록금보다 더 비싼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아하. 겁니다. 최근에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밀집가 지역의 월세 수요가 높군요. 상승 압력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자취가 사취라는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취가 아니고 사취다. 네. 앞서 우리 정치 패널들과 이야기할 때 요즘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다 2030 젊은 세대 마음을 뺏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라는 얘기 아까 앞서 했는데 네. 지금 딴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군요. 지금 이런 이 월세, 고시원, 원룸 가격부터 빨리 잡아주셔야 2030 세대의 마음을 잡을 것 같습니다.